안녕하세요. 뚱치이탈리아의 다시 보고 싶은 영화 108. 존 포드 감독의 1956년 영화 The Searchers 수색자 제4부 시작하겠습니다. 1, 2, 3부에서 여러 가지 좀 타이트한 내용들이 많아서 좀 시간 할애를 많이 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보다 많은 액션이 움직여지는 장면으로 약간 속도감 있게 이제는 좀 움직여 볼까 합니다. 3부 마지막에서 오래간만에 다시 귀환한 마틴 폴리와 시간을 갖고자 했는데 이든과 더불어 데비를 찾아 떠나겠다고 또 얘기를 하는 거죠. 마음대로 하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과 총을 챙겨서 마틴 폴리를 떠나게 해줍니다. 떠났고요. 그리고 퍼더만의 가게에 온 겁니다. 둘이서 와서 옷을 보여달라고 하고요. 옷을 확인합니다. 데비에게 맞고요. 환불을 요구하는 거죠. $1,000 주는 거 맞냐고 또 확인을 하고요. 지난 여름에 한 인디안이 와서 그 옷을 가지고 왔는데 스카 족장이 데리고 있는 아이의 것이라고 했답니다. 스카? 스카 누구지? 스카는 너야키 쪽의 족장인데 북쪽인 윙게이트 쪽으로 간다고요. 거짓말인지 그거는 나도 알 수 없다. 내가 $1,000 그래도 보상금으로 받으려고 하는데 설마 내가 거짓말을 하겠느냐.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갑자기 혹시 머물 생각 없냐고. 방도 있고 그런데 거절하고 그냥 나가는 거죠. 캠프를 칩니다. 말도 안 돼. 잠이나 자라고 하는 얘기는 자꾸 우리가 누구한테 미행을 당하는 것 같다. 마틴 폴리가 얘기합니다. 말들도 불안해하고. 아니야. 지금 날씨가 좀 변해서 그래. 더워 죽겠다는데 계속해서 그 장작을 마틴 폴리 옆에다가 갖다 던지는 겁니다. 자기는 나이가 들어서 이제 그 좀 더 따뜻한 기운이 필요하다고 하면서요. 근데 이상하다. 윙게이트 가면서 우리는 나야키라는 부족에 대해서 들은 적이 없는데 나야키가 무슨 뜻인 줄 알아? 라운드어바웃. 빙빙 도는 거야. 이쪽으로 간다고 하면 다른 쪽으로 가고 방향을 종잡을 수 없다는 뜻이 나야키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3부의 마지막에 그 turning of the earth하고 좀 연관되는 게 있죠. 왜냐면 거기서도 turn, 빙빙 돈다. 여기서도 또 돈다. 결국은 이 수색이라는 거의 마지막 종착점에는 하나의 구체적인 방향성이 있는 게 아니라 뭔가 빙빙 돌면서 다시 헤맬 수 있고 다시 돌아올 수 있고 계절의 변화처럼 아니면 이 영화에서 끝없이 기다림과 다시 왔다가 다시 또 떠남이 있고 계속 그게 반복이 되잖아요. 한편으로 보면 이 존웨인과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의 여정의 끝은 늘 애매모호함 속에 제가 그래서 이 영화의 구조 안에는 기본적으로 애매모호함의 구조를 깔고 있다는 그런 부분하고 연관해서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제 잠을 청하고요. 근데 또 나무를 계속 가져다 주고 심지어 정리해 주고요. 자기 옷도 마치 실제로 자기가 누워있는 것처럼 위장을 합니다. 뭔가 꾸미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뒤로 사라집니다. 그때 퍼더만이 사람을 끌고 오네요. 그리고 저 위에 올라가서 총을 쏠 준비를 하고요. 저렇게 존 웨인, 이든의 모자를 맞춰버리는 거죠. 이든이 저 자리에 있었다면 바로 죽었겠죠. 퍼더만 부르고 퍼더만을 등 뒤에 쏘고요. 연이어서 총을 발사해서 그 일행들을 다 쏘아서 죽입니다. 퍼더만의 옷을 뒤지고요. 준 돈을 찾아가면서 이거 내 돈이야.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아니 나를 미끼로 사용한 거네. 내가 죽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럴 일은 없을 거야. 그때
이들은 떠나고요. 이 집, 조겐슨의 집에서는 한 명이 도착을 하네요. 우편 배달부 역을 하는 찰리입니다. 존 포드의 사이이기도 하고요. 주로 노래를 하는 배우라고 얘기했습니다. 로리가 기다리는 편지를 가지고 온 거죠. 선물도 전해주고요. 그 사탕. 편지를 읽고 있는데 갑자기 모두가 아니 우리 앞에서 읽어봐. 왜 제가 여기서 읽어야 돼요? 예전에 로리가 마틴 폴리를 밀어서 저 부분이 넘어갔던 그 자리죠. Dear Miss Laurie. Dear Miss Laurie. 이 부분부터 벌써 시작이 별로 안 좋네요. 너무 격식을 차렸어요. 그리고 철자도 틀렸답니다. You think, 그만하라고 하고 빨리 읽으라고 합니다. dear Miss Layton. 레이트 퍼드먼이라고 얘기를 해요. 레이트 퍼드먼이 알려준 그 부족들을 찾아다닌 겁니다. 레이트 퍼드먼. 죽었다는 얘기죠. Comanches. 그래서 여기저기 코맨치족들을 다 찾아다니는데 나야키는 없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 부족 사이를 물물 교환을 하는 사람처럼 찾아다니는 거죠. 이 음악을 통해서 뭔가 기묘하면서도 좀 코믹한 그런 느낌을 심어주는데요. 이 음악을 통해서 그 다음 장면도 계속 아주 효과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자를 선택을 했고요. 담요와 교환을 하게 되는 거죠. 단서를 찾았답니다. 스카 얘기하니까 아니 너 그렇게 큰 소리로 얘기해서 되겠어? 역시나 조심성이 없는 마틴 폴리를 탓하고 있는 거고요. 빨리 떠나자고요. 일주일 전에 여기를 지났다고 합니다. 나야키족이. 그런데 뒤에 누군가가 따라오고 있어요. 아까 모자하고 담요를 교환을 했는데 담요만 산 게 아니고 담요를 따라 한 여인이 같이 붙어왔네요. 저 여자와 바꾼 거라고요. 부인이 된 거예요. 그 여자를 되돌려 보내면 그 부족들이 너를 가만히 안 둘 거기 때문에 그냥 가자는 겁니다. 여기서 와이프를 얻었다고 그 글에 써 있는 거죠. 이제 분노하기 시작하는 거죠. 주위에서는 아 너무 잘 됐네. 스쿼라는 인디안 처녀 너무 화가 나서 불에 던졌는데요. 다시 읽어보라고 합니다. 이제는 이 편지가 하나의 매개체가 돼서 이 공간과 저 공간을 또 이어주기도 하면서 기본적인 구조에 좀 더 복합미를 던져줍니다. 장면은 또 넘어가서요. 폴리 부인이라고 막 얘기하면서 계속 놀리는 장면이고요. 룩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이바라고 하는 거죠. 이름. 자기 이름은 날아다니는 야생 거위래. 밤하늘을 날아다니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부분에서 밤하늘을 날아다니는 야생 거위 하니까 뭔가 그 이든의 동생인 에런의 집을 공격하기 전에 새가 날아가던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마치 룩의 등장이 하나의 또 새로운 전조를 만들어주는 그런 느낌으로 다가와서 뭔가 불안감이 좀 생깁니다. 자려고 하고요. 마틴 폴리 옆에서 잠을 청하니까 화가 났죠. 저렇게 아주 거칠게 발로 차버립니다. 그러면 텍사스에서 이혼당한다는데 한편으로 보면 여자를 다루는 방식부터 해서 이 마틴 폴리가 얼마나 아까도 좀 경솔하면서 젊은 혈기를 어떻게 주체를 못하는 약간 불안정한 인물로 좀 더 현실에 가까운 인물로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전혀 그 인디안 여인 룩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관심도 없고요. 너 너무 그렇게 거칠게 하지 마. 날 놀리고 있군요. 그러지 말고 스카가 어디 있는지나 한번 물어보세요. 그런데 갑자기 스카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음악이 바뀌고요. 표정도 바뀝니다. 당황해 하는 거죠. 내 여동생이 잡혀갔단 말이야. 스카가 있는 곳을 알려줘. 당황하고요. 그 다음날 밤사이에
룩은 떠나버린 겁니다. 그리고 돌멩이로 이런 방향 표시를 만들어 놓고요. 여기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망설이는 거죠. 근데 아마 가족에게 돌아갈 리는 없고 이 방향을 지시해 주는 것 같아. 아마 나한테 이런 방향을 알려주는 거 아니겠어? 그렇지만 모든 게 확실치는 않아. 이때 다시 그 편지를 읽는 로리한테 돌아오고요. Week. 그 다음에 계속해서 몇 주간 눈이 왔다는 거고요. 들소떼를 발견했습니다. 허기가 져서 들소를 사냥하기로 한 거죠. 그 중에 한 마리를 쓰러뜨립니다. 들소떼가 막 도망을 치기 시작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존 웨인이 이렇게 또 광기를 발산시킵니다. 계속해서 쏴대는 거죠. 지금 현재 존 웨인의 심정은 그렇게 데뷔를 찾아 나섰지만 스카라는 추장을 찾지를 못하고 있는 그 분노를 저 소떼들한테 발산하는 거죠. 마치 저 소떼들이 인디안인 양. 그것도 모자라서 총알이 없자 마틴 폴리의 총까지 뺏어서 쏘기 시작합니다. 그때 기병대가 스펙타클한 느낌으로 강을 건너고요. 아는 포로로 잡힌 백인 여자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들을 구출해내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인디안 부족을 습격을 했다는 얘기죠. 아마도 그 습격한 부족이 스카이 부족일 수 있다고 생각해서 눈이 덮인 산을 내려가는데요. 그 다음에는 그 부족에 도착을 하면 엄청 잔인한 장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이런 부분을 하나의 미스케치 같은 연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아주 아무것도 없는 빈 도화지 같은 느낌을 설정해 놓고 그 다음에 그곳에 학살돼 있는 장면을 보여줄 때 인상 자체가 훨씬 배가가 되겠죠. 강조가 되겠죠. 이런 장면 너무나 회화적인 연출이고요. 마치 무슨 고야의 그림을 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저런 식으로 죽어 있지는 않겠죠. 그런데 엄청나게 구도나 조형미를 살린 그런 연출입니다. 이런 부분요, 색감과 더불어 누워있는 포즈라든지 아주 많은 공을 들인 그런 연출이라고 보여지고요. 텐트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때 여기 룩이 죽어 있네요. 룩을 덮어주고요. 룩이 죽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군인들이 이 여자까지 죽였죠? 뭘 잘못했다고? 나름의 또 존 포드의 어떤 스탠스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대사죠. 그리고 마틴 폴리가 룩을 막 발로 차서 하는 그런 부분들은 본인의 그 젊음의 혈기를 통제를 못해서 그런 부분이고요. 그렇지만 근본적으로는 마틴 폴리는 아주 휴머니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인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자기하고 피도 섞이지 않은 데뷔를 위해서 이렇게 먼 길까지 긴 세월을 추적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와 있는 거죠. 아마도 부족들의 나머지를 구금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다시 그쪽으로 옮겨가 보는 겁니다. 이런 기병대의 움직임 위로 이렇게 우뚝 서서 둘의 모습이 비춰지는 이런 장면들은 그들이 얼마나 여정을 길게 그리고 강렬하게 끌어온 건가 하는 그런 느낌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드디어 인디안에 의해서 잡혀갔던 백인 여자들이 잡혀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당신들 무슨 관계냐니까 스위즈 넌 얘기하지 마 이런 눈빛이죠. 내 조카딸이야. 저기서 반 미쳐 있는 여인을 봅니다. 이런 부분은 아주 스테레오타입 돼 있는 거죠. 아주 인종차별적인 느낌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인디안에 잡혀간 거는 바로 반 미쳐 있는 인간이 된다는 걸 마치 의미한다는 듯이. 오른쪽으로 가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마치 야생 소녀처럼 그렇게 표현이 돼 있습니다. 반실성한 느낌으로.
더 이상 백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쩌다가 백인들이 저렇게 됐을까 얘기를 하니까 더 이상 백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존 웨인의 스탠스를 또 확인하게 됩니다. 저렇게 인디언을 통해서 완전히 미쳐버린 그런 백인은 더 이상 백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지막 이런 중호의 눈을 던지면서 이 장소에서 나가는 거죠. 무시무시한 눈빛을 하면서요. New Mexico territory. 그래서 뉴멕시코로 다시 스카를 찾기 위해서 가는 In the 겁니다. morning. 겨울에도 못 온다고 마지막을 써놓고요. 그리고 편지가 끝나게 된 거죠.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는 거죠. 그때 뒤에서 찰리가 기타를 치면서 노래합니다. 찰리의 얼굴을 쳐다보게 되는 거죠. 뭔가 결심을 한 느낌이고요. 그리고 석양을 뒤로하고 뉴멕시코로 가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은 바로 모스 하퍼, 그 기이한 인물의 말이라고요. 모스를 만났고요. 모스 역시 데뷔를 찾아다닌 거죠. 나한테는 보상으로 돈이 필요 없고 내가 살 수 있는 지붕과 그리고 락킹 체어, 흔들 의자만 있으면 나한테 그거 선물해 줄 수 있어? 외나이를 돌보는 사람을 내가 찾았는데 그 사람 누구냐고 하니까 바로 뒤에 저 멕시칸이 나타나는 거죠. 비즈니스를 시작하자고 하고요. 다 같이 그 데킬라를 마시려고 하는데 마틴 폴리의 잔은 그냥 꺾어버립니다. 스카가 있는 것을 아는 거죠, 이 사람은. 술을 못 마시게 된 마틴 폴리는 허기를 채우고요. 그리고 나가게 됩니다. 드디어 스카를 만나러 가는 거고요. 저는 이런 장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 영화 전체를 관통해 가면서 중간중간마다 이런 상징적인 장면이, 형식미로 가득 찬 장면이 이렇게 삽입됨으로 해서 전체적인 그 인텐시티, 그런 어떤 강도와 응집력을 더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 아주 그 여러 가지 긴장감 역시 증폭시켜 주고요. 아까 그런 학살이 돼 있는 그 고야의 그림 같은 장면, 한편으로 다큐멘터리와 그 픽션을 오고 가는 그런 느낌도 좀 받고요. 카메의 등장, 주로 저렇게 그 한 그룹들을 보여줄 때는 3명을 자주 등장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이 영화에서. 드디어 나야키족이고요. 많이 좀 황폐화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그 당당한 위세에서 한쪽으로 좀 몰려난 느낌이죠. 습격도 받았고요. 이제 점점 기병대로부터 힘을 잃어가는 나야키족의 모습이고요. 메디슨 컨트리라니까 배드 메디슨, 나쁜 약들을 만드는 마을이라고. 저기서 드디어 스카가 나타납니다. 인물들의 시선을 교차를 시키고요. 드디어 1대1이 됐습니다. 벌써 알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은 쫓아다니는 자고, 그리고 당신은 빅 숄더, 아주 큰 어깨를 가진 당신.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마주 앉았습니다. 와이프가 저렇게 많냐고 얘기합니다. 백인이 내 2 아들을 죽였다고 하고요. 그래서 난 백인들의 머리 가죽을 모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인 중에 한 명에게 그 자기가 벗긴 머리 가죽들을 가져오라는 거죠. 눈앞에 공포의 장면이 있고요. 시선이 위로 향합니다. 그 부인 중에 한 명 보고 가져오라고 했죠. 아까 부인 3명 중에 등을 대고 있는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을 뒤집어 쓰고 있었는데요. 그 천을 벗어서 오는 장면은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런 부분까지의 디테일은 의미가 없죠. 그리고 오히려 전체적인 영화의 균형을 좀 망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를 봤더니 바로 데비, 나탈리 우드네요. 드디어 찾았습니다. 어디서 그걸 본 것 같은데, 아, 내가 예전에 전리품인 양 그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더 이상 참지를 못합니다. 바로 일어서서 계곡 반대편에 있을 테니까 하면서 무례하게 나가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 멕시칸은 당신이 누군지 무슨 목적으로 왔는지 알지만 이렇게 행동할 줄은 몰랐다면서 그 돈을 돌려줍니다. 피 묻은 돈은 싫다고요. 여기서 퍼더만하고 또 다른 스탠스를 보여줍니다. 퍼더만은 상금을 노리고, 그리고 심지어 유인해서 처음에 숙박을 하라는 거는 거기서 죽이고 존 웨인의 돈을 차지하려고 했죠. 존 웨인이 떠나자 존 웨인을 따라와서 죽이고 존 웨인의 돈을 노리다가 결국은 목숨을 잃었고요. 여기서 저 멕시칸 상인은 벌써 자신 나름대로의 그 철학이 느껴지는 거죠. 그 안에서 더 이상 이런 부분의 일은 피하고 싶고, 그리고 그 돈을 돌려주고 떠나는 겁니다. 진을 치고 있는데요. 뒤에 모래 언덕에 능선이 보이고요. 스카가 우리를 안 죽인 거는 나름대로의 그 인디안이 손님을 맞는 방식에서 우리를 죽이지는 못했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그 순간에 저 모래 언덕 위에서 누군가가 뛰어내려옵니다. 달려오고요. 드디어 일자를 이룹니다. 중간에 끼어 있는 거죠. 저런 구도 역시나 아주 준비된 구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둘이 제외를 하고요. 운트메야 하면서 마치 가라는 느낌 같죠? 나 누군지 기억해봐. 나 네 오빠야. 너 나 기억 못해? 기억해요. 항상 오빠가 와서 나를 구해주기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안 왔어요. 지금 왔잖아, 데비. 저들은 우리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가라고 얘기하죠. 그때 존 웨인이 마틴 보고 옆으로 물러서라는 겁니다. 데비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데비가 저 인디안들이 나의 가족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이든에게는 더 이상 자신의 조카딸 데비도 없고, 데비 역시 더 이상 백인 여자가 아닌 인디안일 뿐입니다. 그리고 명예롭게 자기의 손으로 죽여버려야 할 대상인 거죠. 안 된다고. 이든은 바로 안 된다고. 마틴 폴리는 이러한 장면이 있을 걸 예상해서 지금까지 따라왔던 거죠. 총을 냅니다. 뒷기라고 하고요. 여기서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서 인디안이 활을 쏘고요. 거기에 존 웨인이 맞습니다. 총을 쏘고요. 그리고 그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완전히 위에서 아래에 그 종적인 공간, 그리고 횡적인 공간이 여러 가지로 어우러져서 상당히 스펙타클한 추격전을 만듭니다. 이런 동굴 안쪽으로 들어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마치 영화의 시작에서 우리가 어둠에서 밖으로 나가듯이 어둠, 약간 밝음이 가미된 조겐슨 집의 이런 공간들, 지금 동굴의 공간, 이 모든 게 우리의 근원적인 공간을 의미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이 안에 집이 불탔을 때 극한적인 어둠 같은 공간에 마사의 시체를 아마도 존 웨인이 봤겠죠. 그 공간.
그러니까 이 공간은 태초에 태어남의 공간인가 동시에 비극의 공간일 수도 있고요. 지금은 몸을 또 은신하게 해주는 은신처의 공간이 되고 아주 복합적인 인간의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도 약간은 비현실적인 느낌이 좀 있어요. 상징적인 부분인 거죠. 저렇게 많은 인디안들을 중간중간에 둘이서 한 명은 닫혀 있고, 그런데 저들을 결국 물러나게 만드는 거죠. 닫혀 있는 존 해인을 치료하기 위해서 또 물을 떠주는 이런 공간, 종적인 공간은 예전에 그 큰딸 루시의 죽음을 확인했던 그런 공간하고 또 맞닿아 있고요. 계속해서 저런 안으로 들어가고 나오는 공간 속에서는 삶과 죽음이 계속해서 상징적으로 교차되고 있습니다. 음악이 아주 좀 감성적인 부분으로 좀 나오고요. 마틴에게 저걸 읽어보라고 합니다. 일종의 유언장이에요. 잘 못 읽습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을 마틴 폴리에게 남긴다는 겁니다. 비비는 더 이상 당신의 혈연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한테의 유일한 가족은 너밖에 없다는 식으로 너한테 모든 재산을 남긴다고 얘기하니까 말도 안 된다고, 당신의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고, 왜 이러는 거냐고, 당신이 죽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죠. I hope you die. That'll be the day. 여기서는 또 That'll be the day가 나오잖아요. 곧 그렇게 될 거야. 맞는 번역인 것 같아요. 곧 그렇게 될 거니까 너 너무 안달하지 마 하면서 아주 냉소적인 대답을 하는 겁니다. 나는 어차피 죽어 있는 목숨이야. 나는 삶 따위가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야. 장소는 바뀌어서 아주 흥겹게 다들 춤을 추고 모였습니다. 찰리가 서 있네요. 찰리와 로리의 결혼식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준비가 마쳤고요. 이제 막 예식이 시작될 무렵인데 마틴 폴리와 이든이 도착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한 파티는 아니겠지? That'll be the day. 아마 아닐걸? 설마. 이러면서 이때도 또 That'll be the day. 오늘은 아닐 거야. 그때 깜짝 놀라는 거죠. 조겐슨 씨죠. 로리의 아버지.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하고요. 그때 로리가 마틴을 봤습니다. 분위기를 망쳐 놓습니다. 물어본 거죠. 마틴도 왔냐고. 왔다고 하니까 찰리가 심각한 표정으로 나가는 거죠. 여기서 둘은 대화를 나누고요. 이럴 줄 몰랐다 이런 부분이죠. 너는 나한테 한 번이라도 직접적으로 뭔가 표현을 안 했잖아. 그렇지만은 사랑의 힘은 여전히 남아 있네요. 넌 내 착한 여자하고는 안 어울려. 넌 살인자잖아. 퍼더만의 살인자고, 거기에다가 너는 인디안 여자 부인까지 있잖아. 그러면서 이렇게 또 주먹질이 시작이 되는데요. 똑같은 장면, 이런 장면으로 반복이 되는 거죠. 처음에는 로리가 그렇게 만들었고요. 이번에는 로리하고 결혼할 상대인 찰리가 또 이렇게 만드네요. 그리고 둘은 나가서 제대로 싸우기로 합니다. 중간에 나무를 놓고 저렇게 또 빙빙 도는 거죠. 터닝. 제대로 정당하게 싸우라는 거고요. 그때
저 조겐슨 부인이 너무 흥미롭게 보려고 나오니까 여자들은 이런 거 보면 안 된다고 밀어 넣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까요? 창문으로 저렇게 모두 다 아주 흥미롭게 구경을 하고 있는 이런 장면. 여태까지 긴장감을 좀 무너뜨려서 영화 자체가 조금 이상한 틀로 무너져 버리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주게 되는데, 존 포드는 그럴 리 없겠죠. 망이 됐고요. 여기에서 퍼더먼을 죽인 합당한 이유는 있었겠지만 왜 퍼더먼 포함해서 모두 등 뒤에 총을 맞고 죽었을까? 의심이 드는 거죠. 결국은 총을 회수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건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는 얘기죠. 지금 저 찰리는 마틴 폴리를 살인범으로 생각하니까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진상을 밝힌 후에 결혼식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합니다. 정신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중위 한 명이 나타납니다. 어설픈 중위입니다. 중위의 아버지인 대령이 이끄는 기병대가 근처에 있는데요. 스카라고 알려진 인디안 부족 소탕 작전에 도움을 청하겠다는 겁니다. 스카? 스카의 부족이 또 근처에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쓸어버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죠. 스카한테 끌려갔던 모스가 들어오는 거죠. 형편없는 형태가 되어 있는 거고요. 모스에게 물어봅니다. 도대체 스카 어디에 있냐고 지금. 내가 미친 거 같냐니까 아니야. 조겐슨 부인이 현명하잖아요. 너가 좀 아파 보일 뿐이야. 세븐 핑거스라는 힌트를 줍니다. 세븐 핑거 브라저 드디어 찾아냈습니다. 어딘지 위치를. 자위대부터 먼저 출발을 할 테니까 대령한테 연락해서 우리한테 합류하도록 해달라고 얘기하고 모두가 움직이는 겁니다. 드디어 또다시 그 로리와 재회를 했잖아요. 로리하고 이제 다시 이어질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또 자위대와 함께 떠나야 되는 거죠. 이번에는 안 갈 거지? 안 돼. 이제 늦었어. 이제 데뷔는 이미 다 커버렸다고. 인디안 여자가 된 거라고. 그만 잊어. 이런 뜻이죠. 하지만 집으로 데려와야지. 어떤 집? 다 타바련 집? 이때 로리의 스탠스는 그런 겁니다. 이미 다 커버려서 인디언 여자가 돼버린 데뷔는 있고, 그리고 현실을 생각해야지. 또 이번에 가서 잘못되면 너 죽을 수도 있어. 여태까지 도대체 몇 번이나 그런 거야. 그렇지만 또 이번에도 여지없이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 다음 5부에서 영화의 마지막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